공감이 필요해요. 아파트 세 채가 그 매각 결과 매각됐던데요. 예, 그 중에 그 비싼 놈부터 1, 2, 3번이 쭉 돼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거 건너뛰고 이거죠, 이거. 리시빌. 이게 감정가격, 3억 700만 원. 그런데 최저가격이 2억 1,490만 원. 누가 최저가격보다 거의 60만 원을 더 6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냥 거의, 6천만 원. 그래도 아마 이건 아파트가 18층이고, 그 다음에 진지가 이게 10몇 년밖에 안 됐죠.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천안 아산역 바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위치 좋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기도 34평형, 즉 국민주택이죠, 이게. 그 34평이나 24평 두 개가 제일 선호도가 높은 거죠. 그래, 이건 사가지고 2년 있다 팔면은 이건 3억 5천 이상 받습니다. 예, 이것은요. 누가 2억 7,333만 10원, 예, 누가 사가셨어요. 틀림없이 이 물건은 아마 한 8명 이상 경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때 제일 높은 가격 써낸 분이 2억 8천. 2억 8,100만 원인가 쓰고 또 제가 2억 8,400을 썼으면 더 높다고 그랬다고. 조금 높았어요. 예. 60만 원이면 높다고 그런가. 그분이 했으면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놈, 이것도 역시 배방에 있는 건데, 이것도 34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34평인데, 감정이 위에 끝은 3억쯤 돼 있고, 3억쯤 돼 있죠? 네, 3억쯤 돼 있고, 이것은 2억쯤 됐어요. 1억 차이가 납니다. 1억 한 1,000만 원 이상, 2억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연수가, 이건 2층이고, 그 2층하고 10층하고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 노엘층하고 그 깊이 하는 층수가 한 그 정도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앞에 것은 한 10몇 년 됐고, 이것은 20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도 꽤 높은 가격 줬어요. 1억 6,581만 5천 원 주고 어떤 분이 사가셨습니다. 또 하나 더 매각이 됐던데, 이놈. 이것은 평수도 작지만은, 평수가, 이건 15평짜리네요. 15평. 이것의 전유 부분, 플러스 7 내지 8. 그러면 평수가 나옵니다.
이름도 백조. 예.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백수 여자 보고 백조라고 그랬죠. 이름도 좀 그래요. 예. 예.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꽤 높은 가격에 팔렸네요. 감정 가격이 7,300만 원, 최저 가격은 5,110만 원인데, 누가 5,559만 원 주고 사가셨습니다. 세 개 다 공기롭게도 배방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좀 높이 평가됩니다. 이 아산 중에서도 배방에 있는 아파트가 좀 높게 평가돼요. 자, 그 중에서 아까 니시빌 근원 가지고 아파트 처음 입찰할 때부터 등 끼우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올 때까지. 이 권리 분석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의견이 일치 안 되면은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건 틀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특별법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게 좀 입법 미비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우가 많이 생기고 판례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례가 있다는 뜻은 1심, 2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근래는 또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반토막 나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므로 나한테 제일 유리한 해석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투자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 듣고 그게 따라서 결정을 하면은 피해보더라도 옆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입찰부터 등기까지, 그 다음에 등기 후에 명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할이 천안지원이고 2023년도에 접수된 경매 사건으로서 사건 번호는 5396번입니다. 예. 이것을 입찰하실 때 권리 분석을 따르게 마련했는데, 그것은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발급받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원, 이걸 꼭 발급받아가지고 실제 부동산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가.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어떤 조항에 적용되는가,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걸 봐야 할 이유가, 나중에 명도 올 때 명도가 수월하게 되느냐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하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반드시 그 현장 가가지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위치가 어떻고, 층수가 어떻고, 아파트 방향이 남동 쪽이냐, 예, 아니면 북향이냐, 또 딱 밖에 보니까, 아, 이 앞집 건물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죠. 이 조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망이. 그, 앞에가 좀, 한마디로 뷰가 좋다. 예, 그런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혹시나 그 주위에 그 공단은 없는가.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공단 같은 데서는 밤 같은데 매연 같은 거, 그 다음에 화학 그런 물질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분진 이런 것도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혹시 축사랄지 그런 게 없는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은 그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그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인터넷도 되고 자동 발급기도 되고, 전입세대 열람은 그 직접 가셔야 됩니다.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야 돼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 인쇄 이걸 프린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은 신청서에 이 물건, 이 아파트가 경매 그 물건이다. 는 것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인쇄하셔가지고 그 신청서에 첨부를 해야 그 담당 직원이 입찰하시려고요. 이러면서 전입세대 그걸 떼줘요. 전입세대 그 떼보면은 그 안에 세대주만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임차인 세대주 되어 있는가 그 전부 다 날짜 그 다음에 이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쉽게도 확정일자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전입 신고가 언제 됐는가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확정일자는 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전부 다 확정일자를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제일 불리하게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시고 권리 분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정 가격이 아까 3억 얼마인데 그 5개월 전에 해놓은 감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그 시세와 그 다음에 또 현장 가가지고 그 주위에 공인중개사 벽에 붙어 있는 그 시세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 정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관리실에 가가지고 그 제가 입찰을 하고 하는데 그 층간 소음 문제랄지 그 다음에 혹시 임차인만 살고 계시면은 누가 살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입세대 열람은 떼어보니까 전입세대 없어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외국인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이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죠. 그 대신에 주민등록 대신에 모르냐면은 그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국에서 외국인 신고를 하면은 그 자체가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좀 물어보시고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권리 분석을 해야 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이제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걸 발급받아 가지고 그 백지에다가 쭉 정리를 해봐야 돼요. 갑구하고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 그 번호, 접수 날짜, 그 다음에 재매토, 그 무슨 번호라고 그래요? 그 접수 번호, 접수 날짜, 그걸 쭉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등기할 때도 써먹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그 전입신고, 원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그 전입신고 날짜, 그 다음에 이사 날짜, 그 다음에 확정일자 날짜, 세 개 중에 제일 뒤에 있는 것이 기준으로 한다.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전입신고 날짜만 기준으로 해서 그 이사도 갖고 점유도 되어 있고 인도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은 걸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매에서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에 의해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상속에 의해서 바뀌거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몽졸히 승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크게 2개 내지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은 우리한테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강만 설명드릴게요. 그 대항력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3조 1항이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그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그 다음에 인도, 즉 점유죠, 이사죠, 이사. 받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하나 나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등기 하지 않아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2개만 있어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룸에 가보시면은 그 각가다 원룸 주인이 바뀌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벽에다 딱 붙여놔요. 만약에 매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는 그 소유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전화번호 몇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만 적어 놓습니다. 왜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몽땅 승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계약 기간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간단히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경매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 3조 1항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또 그 임차인에게 권리가 없어요. 그 확정일자 없으면. 왜 그러냐면은 확정일자는 그 공적 기관이 그 계약 날짜를 고정시키는 행위예요. 당사자가 못 고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버려요. 그러면은 날짜 막 바꿔버릴 것 아니에요, 막 이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당사자가 임의대로 그 계약 날짜를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무슨 그 권리가 생기냐면은 자기보다 선순위, 아까 제가 쭉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갑구하고 을구, 그 다음에 임차인 그 전입 날짜. 이 쭉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한테는 대항을 못하지만은, 대항을 못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자기가 배당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는 우선하게 변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날짜가 빠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배당 신청도 못해요. 그 2번째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대항력 뭐가 있냐면은
그 소액 우선 면제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산 같은 경우는 그 얼마죠?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우선 면제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의 경우는 소액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눈이 나쁜 건지 도통 글씨가 안 보여요. 어떻게? 저만 안 보이는가? 이제 다 보이죠?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2, 3년 한 번씩 그 보증금의 범위, 그 다음에 소액 변제 금액의 범위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지금은 이것은 지금 현재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이게 그 2,500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1990년도는 이게 7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요.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이 이 금액에서 1원이라도 오버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무조건 이 안에 들어야 돼요. 그 금액은 순서가 1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꼴등번이 됐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배당받을 때 1순위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즉,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면은 그 본인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월세 몇 달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배당받을 때 1순위로 해줍니다. 그 금액은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은 채권입니다. 채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임차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차권, 임차인. 그런데 용익물권에 나온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라는 표현을 쓰고,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두터운 권리를 인정해 주더라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 배당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두텁게 보호되는 권리더라도요. 그런데 그 물권, 즉 용익물권, 그 물권은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당사자한테는 언제까지 배당 종기 통지가 가지 않고 임차인이랄지 그 다음에 공유자랄지 다른 공유자랄지 이런 사람한테는 법원에서 배당 종기 일자를 통지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통지를 보내요. 배당하지 않으면은 한 푼도 배당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세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나와 있는 전세하고 두 개가 같은 전세로 오해해가지고 나는 민사집행법 91조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경락인한테 인수시킨다 아니면 인수 안 된다 그런 말이 많은데 우리한테는 관계없는데
자기가 관계되면 무조건 불리한 쪽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많고 사람마다 좀씩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물, 이런 물건은 사지 말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법원 경매는 모법이 민사집행법이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는 그 자산관리공사에 관한 기본법은 있는데 그 공매에 대한 기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법원 경매의 장점은 그 나중에 이 명도 받을 때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 반면에 공매는 없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살 경우는 공매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공매에서 나오는 그 압류물건, 특히 세금을 안 내가지고 공매로 나온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법원 경매보다 더 권리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안 비켜주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집주인이나 임차인, 점유자가 그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는 공매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은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기면은 상대가 부담하지만은 그 상대가 무죄락자가 돼버리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러면 민사는 돈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면 안 됩니다. 입찰하면 안 돼요. 이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즉 인수주의, 소멸주의, 잉여주의 선택 등, 이 선택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은 경매 신청인이 받을 가망이 없을 때, 배당받을 가망이 없을 때 법원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민사집행법의 이념 중에 채권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그런데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자기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돼버리냐면은 죽 서서 개중꼴이 돼버려요. 이게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가 물건으로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경매돼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받아가고 자기는 한 푼도 못 받고 주택에 보호되던 그런 권리가 일반 채권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취하해 버립니다. 취하 안 하는 경우는 그 채권자가 얼마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입찰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팔고, 없으면 내가 그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럴 때만 경매가 진행돼요. 그래서 잉여주의의 선택 등이란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조는 바로 잉여주의를 말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가까다 어떤 분이 1순위가 전세권인자인데 그 사람이 못 받은 금액은 병나겠니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발생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만약에 1순위고 2순위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1순위가 못 받는 일이 발생된다. 그럼 2순위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아예 못 받죠. 그러면 경매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경매가 돼가지고 강제 집행이 돼가지고 경매 자체가 취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1순위가 전세권자가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1순위가 전세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 나 더 살겠다.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실제 현실에서는 그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그 경락인에게 상계시켜 버립니다. 상계. 예를 들어서 그 1순위가 전세권자예요. 용의물권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자는 등기된 전세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등기 안 된 전세권은 전부 다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보통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전세나 이 전세나 같은 전세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 등기된 전세권자가 1순위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어요. 깨끗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5년 계약으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나는 한 3년 더 살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91조 사항에 의해서 인수시켜버려요. 누구한테 시키냐? 경락인에게. 그런데 인수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은 경락인이 예를 들어서요. 이게 예입니다. 5억짜리 집에 3억에 전세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집을 4억에 샀어요. 3억 이하로 사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래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취하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잉여주의 때문에 그게 4억에 내가 샀습니다. 그 집을. 4억, 1억 이익 받죠. 예를 들어서요. 4억에 샀는데 그 사람이 3년 더 살겠다네요. 3억짜리 전세권자가.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주냐? 법원에서 대금 납부 기한 고지서 그걸 새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그 3억을 나는 4억 주고 그 집을 샀으니까 원래 4억 내고 등기를 내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억짜리 전세권자가 기간이 3년 남았다고 더 살았다네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고지서를 새로 발급해 줍니다. 그 전세권자 전세금 3억하고 나 경락 대금 4억하고 상계를 시켜버려요. 그럼 얼마 남아요? 1억이 남잖아요. 1억짜리 고지서를 새로 떼줘요. 그러면 나는 그 1억짜리 법원에서 돈 내고 그 법원서 완납 증명을 떼가지고 등기를 해요, 내 앞으로. 그 대신에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전세권자가 3년 살고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3년 살고 나 나갈 테니까 전세금 3억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3억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예. 그게 바로 4조 사항 이 밑에 뒤에 각 단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조항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이 조항 때문에 더 이상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대금은 소멸하지 않고 그 계약자한테 채권으로 남아있어요. 못 받은 금액은.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인사에서 돈 없어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무자력자가 됐기 때문에 돈 받을 거 있어도 못 받습니다. 강제집행을 쓴 자산이었기 때문에요. 자, 이걸 나온 김에 조금만 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요. 이건 다음에도 다시 우리가 말소 기준 관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항
매각 부동산 외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저당권은 그 근저당도 있고 포괄 근저당도 있고 모든 근저당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근저당은 채권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낙찰이 되면은 경락이 되면은 그 주택 임대차 계약 자체가 소멸합니다. 임대차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배당 오는 거예요. 그 아까 3조에 나오는 대항요건 주인이 바뀌었을 단지 그런 경우는 주인이 바꾼 경우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경락으로 인해서 그 임대차 관계가 종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 가격을 이해관계인들한테 싹 배당해 줘야 돼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원룸에 그 집 주인이 매매를 할지 상속을 할지 그런 걸로 이름만 바뀌는 경우는 그 딱에다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렇게 써놔요. 그런데 경매로 바뀌는 건 어떻게 쓰느냐? 경락으로 인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몇 월까지 그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전부 다 그 태그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룸에 사면은 원룸만 사는 거지 부동산만 산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동산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동산은요. 그래 나중에 집주인하고 동산 매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너무 오래되고 전부 다 그런 게 있으면 새 놈으로 싹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을 싹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부 다 태거를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파트랄지 주택이랄지 원룸에 들어가실 때 최악의 경우 그 목적물이 경매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느 만큼인지 이런 것을 싹 파악을 하시고 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무슨 30억짜리 막 40억짜리 아파트 사신 분들은 전부 다가 다 그런 법률적 지식과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때 집을 사실 때 절대로 그 손해볼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서민들 그 집 가격이 3억 이하다 3억 이하 그런 사람들 연립주택이랄지 오래된 아파트랄지 이런 데 사신 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법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랄지 집주인들이 그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싹 날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이것도 집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을 벌였어요. 만약에 집 가격이 계속 오려면은 그 집주인이 그것을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겠어요? 집 가격이 막 반토막 나고 막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으면은 깡통 전세랄지 아니면 보증금 그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을 바지 주인으로 싹 교체를 시켜놓고 자기들은 잠수 타버린 거죠. 자,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91조 2항이고 3항. 여기서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권. 그 다음에 및 등기된 임차권.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 등기된 임차권은 좀 특이하는데 임차권은 임차권인데 등기된 임차권을 가리켜요.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집에 임대차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그 우리 채권법 14가지 전형계약 안에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원래 채권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계약 자유원칙이 적용돼요. 자기들 그 채권 계약자들 당사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채권은. 그런데 그 우리 민법 채권법 편에 그 부동산 임대차만은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때 하는 부동산 임대차 등기는 집주인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우리는 등기에 관해서 공동신청주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 하나.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등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언제 하는 등기냐면은 그 임대차 등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들어오면 받아서 줄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에는 주민등록도 못 파가고 그 다음에 이사도 못 가고 울며 겨자먹기의 희호로 그 집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즉 그때는 집주인의 협조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은 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해줍니다. 해줘요. 자,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은 역시 용의물권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항에 보면은 사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세로 살아도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임차인이에요, 그냥. 임차인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여기에 그 담보 가등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압류도 들어가고, 압류도 들어가고, 저당권도 들어가고, 이 전세권이 만약에 배당 신청하면 전세권도 들어가고,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예요.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이것들이 인원보다 앞에 있어요. 순위가. 그럴 경우는 매각으로, 즉 경락으로 싹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소멸할 때 내가 등기 부등을 받아보면은 그 을구에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싹 소멸하고요. 그 임의경매 99%는 전부 다 그런 상태로 나한테 등기가 넘어와요. 그 다음에 사항. 제3항의 경우 유의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즉 이놈 네 가지가 1순위가 되어 있네요. 그럴 경우는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이 인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에 혹시나 지상권이 살아있는 채로 넘어온다. 그건 기다렸다 사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 지상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작전을 펴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아무도 낙찰을 안 해가지고 한 10번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경우는 눈 딱 감고 사버리세요, 그냥. 그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는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뭐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놔둬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지상권자, 그 사람에서는 큰일 났죠. 내가 저걸 경락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헐값으로 살려고 그 작전을 해놨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죠.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제안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그 땅 왜 샀어요?
그 취득권이 설정돼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아, 그래요? 땅이 워낙 좋아가지고, 특히 땅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토지에. 아, 손자한테 증여하려고, 상속시켜주려고 샀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냥. 더 이상 대응하지 마요. 계약에서는 갑위치에 있어야 계약이 수월합니다. 을위치에 있으면은 무지 피곤해요. 예. 예.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땅 필요한 사람이, 그러시지 말고, 후한 가격 쳐일 테니까 좀 파십시오. 지상권자 그래 들어와요. 그러면 본인이 쳐가고, 그렇게 좋은 땅인데 나 손자한테 주려고 샀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면요, 시세에 쳐주면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있어요. 또, 지상권이 살아있어도, 지상권 설정 날짜를 보시면은, 수목을 심어놨는데,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한 20년이 됐더라. 그러면은, 앞으로 10년만 있으면은, 최단 존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지상권을 말소시키면 됩니다. 갱신 안 해주면 돼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토지가 땅이 비싸기 때문에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지만은 말바퀴도 벌어지고 뭐 쪼개기도 벌어지고 뭐 이런 것도 벌어지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여튼 단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 중에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해줘. 말소 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억지로 만드는데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 지금 1순위예요, 1순위. 1순위가 못 받으면은 그 뒤에 2순위, 3순위, 이런 사람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계약 기간이 2년 됐고 3년 남았을 경우는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인수시킵니다. 경락인에게 그걸 인수시켜요. 인수시킵니다. 자,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우리가 전입세 전람원을 띄워보는 것이 요새 집값이 반토막 나니까 그 임차인이 자기도 용익물권에서 전세권자인지 알고 임차인이 전세 임차인이 자기도 용익물권 전세권자인지 알고 배당 신청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경락인에게 싸그리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전세권, 용익물권 전세권은 기간이 남았을 경우는 그 기간을 경락인에게 인수시켜서 경락 대금, 그 다음에 전세금을 상계시켜가지고 고지서를 새로 발급해 주지만은 그러니까 전세 임차인,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배당 한 푼도 안 해줘 버립니다. 네, 안 해줘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알아서 싸워야 돼요. 알아서 싸워야 돼요.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경락인이 싸그리 인수한다.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저처럼 일부분은 무슨 말이냐. 특별법으로 보호된 권리인데,
배당 신청했으면 배당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즉, 자기 권리를, 자기 채권을 포기한 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원래 주인에게 그 주장을 갖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판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대부분까지 가봐야 아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물건은 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여기까지 이거 나왔으니까 5항까지 하시죠. 유치권자는 그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락인이 책임이 있다. 유치권은 성립되면은 법원에 유치권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그 성립을 하면 무조건 다 경락인이 인수를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유치권 중에 좀 특이한 유치권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비용상환 청구권도 역시 그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조문에 나와요. 민법 임대차 계약 그게 나와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온 집 하나 더.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 전세권은 민법 전세권 규정에서 그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는 그 전세 설정한 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안 주네요. 임대차, 전세 보증금, 즉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 보증금은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런 경우는 경매 신청 못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법원 판결 내용에 이 금액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관한테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두 개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보증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액사건 심판은 원래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정식 재판이 아니라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재판을 끝내줍니다. 법원서. 거의 2달 만에 끝내줍니다. 2달 만에. 그런데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되게끔 그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건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할 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복잡한 사람은요, 이거 알려고 노릴 필요 없어요. 그 법은 공평합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요. 그냥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 깨끗한 건물 무조건 저지르면 돼요. 임차인 없는 그 골라가 사오면 돼요. 그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땅 사세요. 그냥 밭이나 아니면 이나 그거 사세요. 그냥. 그건 뭐 등기만 넘겨받으면 되니까. 예. 뭐 귀찮게 무슨 뭐 명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이제 그 경매 신청할 때 그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했고 있다. 그러면은
있는데, 제일 1순위가 있네요, 이게. 대항력 1순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시고 봐야 돼요.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되지. 만약에 2순위나 3순위에 있네요. 그런 경우는 소멸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소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명도를 때 복잡한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임차인이 2순위나 3순위에 걸려가지고 보증금을 전혀 못 받거나 아니면 일부밖에 못 받을 경우에 그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겠어요? 안 비워주고 막 버티겠죠. 그러면 명도 올 때 돈이 좀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1순위네요. 이런 경우는 극과 극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배당 시장을 했으면은 그 집은 사도 됩니다. 그냥 입찰해도 돼요.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배당 시장을 안 해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소송을 과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런 집은 피해라. 왜요? 그 임차인이 자기가 물권적 성질을 가진 용익물권 전세권을 가진 걸로 착각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채권적 성질을 가진, 즉 임차권 전세권은 물권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채권자일 뿐입니다. 자기가 특별법의 두텁게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포기해버리면은 구태여 그런 사람을 법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은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아까 말한 다만 그 전세권을 헷갈려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고 배당 시간 안 하고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일부밖에 안 발생되는데 그 질문은 많이 오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돈 받을 수 있음에도 돈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 받고 경락인에게 대항한다고 버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은 사지 마십시오. 괜히 골치 아픕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고 스트레스 받고 없는 병도 생기고 돈도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사람 버티면은 6개월 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의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식 소를 제기하면은 또 내가 대응해야 돼요. 대응해야 됩니다. 소송은 무조건 대응해야 돼요. 대응 안 하면 집니다. 그거 보고 의제자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대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대항하지 않으면 그 상대가 주장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지 버립니다. 그걸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요. 그 재판은 민사나 경사나 이런 재판들은 판사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그 증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한쪽은 몰라가지고 그냥 멍 있어.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재판에도 참석 안 해버리고.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고가 주장한 것을 갑증 1호, 2호, 3호라고 걸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을증 1호, 2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갑증 1 주장을 피고가 대응이 없고 그래서 나는 원고 주장을 인용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네요.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재판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은요. 그 옛날 말에 소송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돈도 맺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말로 그 스트레스 받고 돈도 들어가고 그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법정 가면은요. 예, 그래서 될신대로 그 소송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소액사건 심판법 그다음에 그런 거랄지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고 변호사 필요 없으니까 자기 권리를 우리 일반인은 충분히 그런 그 소송 대용 그 제도로 충분히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까 임차인이 있더라. 그 대항력과 우선면 짓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럴 경우는 이 문서 제출, 그 집행관은 그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국가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의 수수료로 대체합니다. 대체해요. 그 집행관이. 그래, 집행관이 이제 경매가 들어오면은 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 법이 그 이해 당사자로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매 진행 그 송달을 그 정본을 부분을 송달합니다. 전부 다가 싹 송달할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갈 때마다 기십만 원씩 받아요. 그 수수료를. 그래가지고 그 임대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 번 가가지고 못 만났네요? 그러면 야간에 한 번 가요. 또 못 만났네요? 그러면 휴일날 한 번 갑니다. 예. 그럼 못 만났네요? 그러면 이따 뭐라고 그러냐? 몇 번 방문을 했으나 만날 수가 없어서 붙여놨다. 우편함에다가 투입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요. 그런데 이 문건 송달 내역에다가 써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쭉 나와요. 이 중에 쭉 읽어보면은 임차인 배당 신청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집 사도 됩니다. 됐으면은 사지 말아야 되지만은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유찰시켜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몇 천만 원 돌아온다. 그러면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 밑에는 지금 이 문건 송달 내역 이것은 문건 처리 내역이고 밑에는 송달 내역. 여기는 보니까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통지했어요. 내가 기일을 내가 기일이 아니라 배당 기일 통지했어요. 여기는 통지를 했는데 여기 문건 처리 내역에는 없어요. 이러면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경락받으면은 나랑 법정에서 붙자는 뜻이에요.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입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권리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각 기일날 매각 기일이 5월 14일이네요. 지났죠? 5월 14일 날 딱 가서 내가 2억 7,333만 11원을 써요. 11원. 그럼 내가 된 거예요. 1원 때문에. 1원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요.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11원도 쓰고 2원도 쓰고 그럽니다. 이게
꼭 저거랑 똑같아요. 로또의 기대감. 네, 여기도. 근데 그런 경우는 그 하늘의 별 따기죠. 확률이 몇백만 분의 1이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은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높은 가격, 시세를 쓰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양보시고, 예, 양보시고. 그 다음에 14일날 경락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나한테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경우는 일주일 후, 그러면 21일, 그 법정에서 오후에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락을 할 것인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을 해요. 그거 허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만약에 그 허락이 됐을 경우에 일주일 동안 의의 신청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은 28일까지, 그때까지 그 타당한 의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내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경락인에게 매각 결정문하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 기한서, 곧 그 돈 내라는 거죠. 그때까지가 아마 한 달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줘요. 그러면 내가 그 놈을 받아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바로 은행 가서 돈 내고 그 대신에 그 매각 결정문이랄지 그런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좀 참조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뭐 어디 뭐 차에다 놓는다든가 집에다 떼면 꽁꽁 숨겨놓는다. 그럼 못 찾아요. 예. 자기는 잘 숨겨놓는다고 숨겨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럼 못 찾아요. 예. 그럼 법원에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철에다가 딱 그 서류를 잘 해가지고 책상이나 자동차에다 딱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내면은 그 낸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뭘 발급받느냐? 경매 지식, 경매 서식,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그 법원에서 쓰는 서식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 예전엔 등기할 때 그 법무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전부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굉장히 우리 그 행정제도랄지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법무사 수수료가 한 4, 50만 원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4, 5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물건 사면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 되신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툴툴 그랬어요.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자, 그 길을 가셔가지고 돈 다 냈으면은 서류를 발급받는데 어떤 걸 많이 받느냐?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이것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가시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일량? 예. 이 매각 대금 완납 증명은 뒤에 그 물건
명세서인가 목록이 있답니다. 나중에 그 등기 시청할 때 이용을 하고 그 뒤에다가 그게 명시되어 있대요. 그럼 그 복사해서 내부해가지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제출할 때 써먹으면 됩니다. 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은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이제 나한테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와 버렸어요. 이제 등기는 언제든 관계없어요. 언제든 관계없어요. 소유권은 넘어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굉장히 그 부드럽습니다. 그 입찰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철저히 합니다.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좀 알려주고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고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 채권 상계 계산 상계 신청서는 내가 배당받을 거 있으면은 그 상계 신청하면은 그 돈을 그 낙찰 금액에서 그 돈을 상계시켜 주죠. 내가 1억 배당받을 거 있다면은 내가 3억에 샀다면은 1억 상계시키고 2억만 내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계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특히 재밌는 게 나오는데 경매 취하 동의서. 그 경락자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이 경락인에게 그 어디 있어요? 경락인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은 경매 취하를 못 해요. 경락자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좀 황당한 것은 우리 일반인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 즉 집주인이 땅 주인, 부동산 주인이 그 공인중개사랄지 법무사랄지 자기 친구 한 명 들어와서 이 그 경매 취하 동의서를 가져와가지고 저 사장님 법원서 가져오라는데요. 딱 제시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아 그래요? 아 법원서 해달라면 해줘야죠. 그 사인해줘요. 그리고 경매가 취하돼 버려요. 예. 그런데 같이 온 사람 중에 뭐라고 하냐? 저 혹시 들어간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딱 그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매 취하해달라니까 경매 취하해 주는 거보다 줘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 경매 취하돼 버려요. 그러면 애쓰게 고생해서 권리 분석하고 경락받아가지고 취하돼 버리면 돌아봐 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명도확인서. 이 명도확인서 이것도 아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나한테 경락인에게 와가지고 그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그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해 줍니다. 그때 명도 확인서와 함께 그 명도 확인용 인감증명서 같이 내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법원서 보증금을 배당해 줘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임차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법원서 받아오라는데요. 그리고 그 명도확인서를 내밀어요.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법원서 받아오래요? 사인해주고 저 인감증명서도 하나 필요하답니다. 명도 확인용. 그건 떼가지고 줘요 그냥. 예,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명도 받을 때 골치가 아파요. 돈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 한번 가보고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를 안 갔네요.
예, 그럴 경우에는, 사장님, 그 명도도 안 해놓고, 이사점이 그대로 있던데, 확인서 받으러 오셨어요? 그 이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예. 그럼요, 임차인이, 제가 이사갈 집이 지금 안 비어서 그러는데, 한 달만 기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냐? 무조건 공손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분 나쁘면은요, 뭐, 1,000원 가지고 재판 가버려요. 기분 좋으면은요, 술값, 100만 원 술값을 막 서로 내려고 싸워요, 막, 카드로. 우리는 감정이 굉장히 지복이 심한 민족입니다. 그래, 말을 굉장히 공손하게 하면서, 죄송해요. 저도 지금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비워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냐?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한 20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 혹시, 만약 그때까지 안 비워주면 저도 낭패가 생기니까 각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때까지 집을 안 비워줄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하나 받아놓고, 그 다음에 명도 확인서와 명도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사 갈 때 임차인이 뭐 이사 비용 달라 어쩌라 막 그런 일이 생기면은 좀 골치 아프죠.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에게 이사 비용을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에게.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면은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서식 중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서식,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이름 써도 됩니다. 법원 굳이 안 가도 돼요. 여기에 쓰란 대로 다 쓰시고,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이건 아까 매각 결정문에 싹 나옵니다. 그대로 베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첨부 서류 꽤 많은데,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목록. 이것은 아까 완납 증명원 뒷면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건 뭐냐면 등기상 전부증명서의 표제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놈을 내부를 복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A4 용지다, 법원에 제출한 용지는 전부 다가 A4 용지입니다. 뭐 내용이 적다고 그래서 뭐 반절로 자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A4 용지로 통일되어 있어요. 서식이. 거기다가 부동산 목록, 주소, 면적, 그런 거 싹 써가지고 내부를 복사해서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 1통,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 이것들은 행정청에서 발급받는 거고, 위에 2개는 법원서 발급받는 거고, 근데 이거 전부 다 여기까지 자동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 발급기. 법원가도 있고, 주민센터 가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은행가도 있습니다. 큰 은행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영수증, 등록 면허세 영수증. 이 등록 면허세란 것은 운전면허 찍을 때 면허가 아니에요, 이건. 없앨 면자예요, 이건. 없앤다. 즉, 등록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 그게 등록 면허예요, 면허. 이게 한자가는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무지 헷갈려요. 그래? 제가 국뽕에 자사는 말 아니라 전설화된 현대에는 말짱에 쓸모없는 것들이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쓸모없는 게 일본어. 어떻게 한자 가지고 막 열몇 가지를 읽어요, 막 이게. 아, 하나를 읽어야지. 그런 것들이 한문하고 그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그 일본어는 한자 하나 가지고 읽는 방법이 뭐 가나가나, 히라가나, 뭐, 또 본인이 만들어요. 그래, 많은 경우는 열몇 가지로 읽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써주지 않으면은 못 읽어요, 그걸. 본인이 써줘야 돼요. 내 이름에는 한자 이것은 이렇게 읽는다. 그걸 밑에 써줘야 돼요. 아니면 못 읽어요. 이게 한문도 그러고, 이건 면허도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증하고 등록 면허하고 이거 똑같은 게 돼버려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은 면허는 없앨 면자, 면을 면자, 면을 면자요. 등록을 없앨 때 들어가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세금도 그냥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요. 영수증. 이 두 개는 어디서 받냐면은 그 시청, 그 다음에 읍사무소, 연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가서, 취득세 내러 왔어요. 등록세 내러 왔어요. 그러면 은행 저자 가서 내고 오라고 그래요. 금액도 알려준다고 그래요. 은행 가서 내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법원 수입증지, 수입인지죠. 뭐 쉽게 말하면은. 증자고 인자고 어떻게 들어가 모르겠는데 이것도요. 우리가 말하는 우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행 가서 법원 옆에 있는 은행 가서 수입 증지 내려왔습니다. 수입 인지 때려왔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돈 얼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잖아요. 그러면 A4 용지가 프린트로 나옵니다. 까는 이만한 게 우표가 나온 거라 A4용 나와요. 그러면 그가 수입 인지, 수입 증지 얼마, 그 다음에 가운데가 법원 마크 쭉 적어져 있고, 그놈 줘요. 그러면 그놈 갖다가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말소 1건당 3,000원. 아까 제가 그 갑구하고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를 쭉 나열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때 필요해요. 하나, 두 개, 세 개. 가압류, 압류, 뭐 저당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몇 개, 5개다. 그러면 5개당 하나당 3,000원씩 15,000원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증지가 필요하니까 15,000원짜리 하나 오고요. 말소할 사항, 방금 말한 것들을 쭉 체크해가지고 쭉 그 내부를 복사해가지고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안에 표는 아홉, 열, 이것을 이 작성, 청탁 신청서랑 뒤에다가 딱 같이 첨부해가지고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실제 한 번만 해보면은 굉장히 빨리 수월하게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1시간, 한 2시간이면 돼요. 자, 이거 신청이 꼭 써야 돼요. 연락처도 꼭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아까 이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저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으로 연락가요, 거기서. 사장님을 안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연락 오더라. 통일됐나 봐요? 선생님, 제출한 서류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어떤 게 잘못돼요? 제가 떼다 드릴게요. 이러면은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걸 고쳐줍니다. 제가 고쳤어요. 그 다음에 또 서류 하나 자기 못 고치는 것은, 그거 새로 하나 띄우십시오. 어디 가서 띄우라고 그래요. 그럼 떼다 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아주 유연성 있게 해주냐면은 이미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상태에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가요. 전매도 안 됩니다. 등기를 내 앞으로 등기 받아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는 등기를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그래요. 이미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에서 누구한테 팔려면은, 저당 잡히려면은,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넘길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등기를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필요해요.
이거 그 과세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 채권 발행 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과세 표준액이 꽤 매득 가면은 많이 나가겠죠, 채권이. 그러면은 그 채권액을 내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행에서 법원에 딸리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에서 채권을 파는데, 채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채권을 파는데, 오른손으로 사서 왼손으로 팔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그것만 내가 현금으로 내 돈을 주면 돼요. 내 돈을. 그래, 보통 한 20만 원 안짝인가 봐요. 뭐 제가 확실히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액수가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영수증을 떼어줘요. 그 안에 전부 다 주택채권 발행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복사해서 같이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원봉사에서 제출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있으면은 등기 필증이 넘어옵니다. 법무사 시키면 법무사 사무실로 가고, 사무실 가는 거 다 찾아오죠, 법무사 그 직원이. 법무사 사무실 알지? 변호사 사무실은 그 점적으로 출입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등록해야 돼요, 법원에. 전적으로 그 출입하는 분이 하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집으로 보내주라. 그럴 경우는 편지 봉투에다가 이제 이자 우표를 내야 돼요. 등기 우표를 넣어가지고 같이 제출해주면은 우리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찾으러 가면 되고, 그 등기 필증은 그 등기 필증 가운데 검은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예, 가운데는 역시 또 법원 마크가 들어있고, 그럼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등기 필증 잊어버려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등기 필증 잊어버리면요, 재발급이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등기 필증이 그 신청서 부분이 등기 필증이 되어 돌아오고, 법률 행위, 즉 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 등은 계약서가 등기 필증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은 다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를. 그래서 재발급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전부 다 부동산이 전부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 번호가 그 법원 컴퓨터에 전부 다 기억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 필증 잊어버리면은 그 발급을 신청하면은 다시 발급해 줍니다. 똑같은 걸로. 자,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도 받는, 면도 받아야 할 거다요. 그 집을. 그런데 아까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이 없는 거, 그러니까 좀 좋은 아파트는 전부 다 임차인 없습니다. 그런 집은 바로 제가 가서 그 시건장치 따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시설 싹 그냥 이렇게 도배도 오고, 필요한 부분 리모델링도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은 경찰서 와서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고, 그 열쇠공 불러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그 집 주인이 남았다.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십시오. 비워주지 않으면은 그 임의 개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증을 하나 보내야겠죠. 네. 무조건 가서 막 문자고 따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집주인이 대부분 다 비워줍니다. 안 비워주면은 가서 경찰 협조하에 열쇠공 불러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안 비켜준다. 안 비켜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강제 집행해야 돼요. 강제 집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미리 이미
몇 번 사전에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도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담은 얼마라도,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신용을 해야죠. 얼마였기 때문에 담은 얼마라도 이사하는데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 얼마 정도 이렇게 보태줘야죠. 또 그게 인지상정이고, 또 강제집행 들어가면요, 돈 더 들어갑니다. 강제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 그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그 집행관한테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평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돼요. 24평이면은 한 서너 명, 용역 한 서너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백만 원. 34평은 한 대여섯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겠죠. 그 금액을 한 6, 700만 원을 예치를 해야 받아줍니다. 강제 집행을. 그러면 이제 그 집행관이 들어와가지고 싹 물건을 빼다가 아까 내 창고, 임대계약은 창고에다 싹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딱 집 수리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명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 미리 가서 접촉도 해보시고, 갈 때 혼자 가시지 말고, 친구랄지,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한 번 데리고 가십시오. 좀 험악한 사람 들어가면 더 좋고, 얼굴 한번 본 사람 있어요. 예, 덩치 좋고. 사실은 얼굴 험악하고 덩치 큰 사람들은요, 순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덩치 가지고 한 번 본 사람들이니까, 누가 안 되더래요, 어릴 때. 그런데 힘없고, 좀 빼빼드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어릴 때부터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막 쌈도 하고, 막 욕도 오고, 막 그런 거죠. 덩치 큰 사람들은요, 그 덩치 자체가 무기예요. 그래, 나중에 순둥이에요, 순둥이.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싹 명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강제 집행 비용도 상대한테 청구를 썼는데 상대가 이미 무자력자가 됐기 때문에 민사는 돈 없으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창고에 보관하는 물건은 이제 또 그건 동산이잖아요.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문제는 돈이 얼마 안 나가요. 그 창고에 있는 게 얼마 안 나가요. 또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미연에 명도 집을 안 벼준다. 그러면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가서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제가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인사비용 정도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파트 입찰에서 명도까지. 예. 그 다음에 아까 인도명령 신청서, 인도명령.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미연의 인도명령을 신청해버린 것도 괜찮습니다.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한 1, 2개월 사이에 그냥 신청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인도명령이 상대한테 갈 것 아니에요. 인도명령 결정서가. 그런 상대가 이 사람 법 좀 안 해? 이래가지고 좀 더 협의가 순조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